마중이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니어 우울증과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만큼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으시거나 무기력함이 오래 지속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중에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만 계시려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울증이 무엇인지,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울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좀 우울하네 하시는데, 이런 일시적인 우울감과 의학적인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울증은 의학적으로 주요 우울장애라고 불리는 정신건강질환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주요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이나 절망감이 있어요. 둘째,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떨어져요. 셋째, 식욕이 크게 변하거나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넷째,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수면 문제가 생겨요. 다섯째, 심한 피로감이나 에너지 부족을 느껴요. 여섯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일곱째,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럼 이제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의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이 11.3%로 나타났어요. 이는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우울증은 젊은 세대의 우울증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신체 증상이 더 두드러져요. 노인분들에서는 성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증상보다 동반되는 신체 증상, 즉 두통, 피로감, 전신 통증, 가슴의 열감과 답답함 등을 더욱 크게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보다는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린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우울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문제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앓더라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거나 치매로 오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의 원인이 다양해요.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 경제적 부담,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은 자식들 독립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겪기도 하시죠. 네 번째, 자살 위험성이 높아요. 안타깝게도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세대보다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는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견디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울증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사회적 회피입니다. 예전에는 모임이나 만남을 즐기셨던 분이 갑자기 모든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몸이 안 좋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는 감정적 둔감함입니다. 예전 같으면 웃었을 상황에서도 무표정하거나 가족의 좋은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감정의 온도계가 얼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세 번째는 과민성과 짜증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평소에 참고 넘어갔을 일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가면 우울증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속으로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예요.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항상 밝으시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거죠. 다섯 번째는 의존성과 집착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특정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기도 해요.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체 증상을 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내향적인 성격과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내향적인 분들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요. 둘째,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시죠. 셋째, 조용한 활동이나 환경을 좋아하세요. 넷째,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편해하시고요. 다섯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과 만족감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질적으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세요. 반면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은 어떨까요? 첫째, 이전에는 사교적이었던 분이 갑자기 사람들을 피해요. 둘째, 혼자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려요. 셋째,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져요. 넷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관계를 차단해요. 다섯째, 예전에 즐겼던 활동들조차 재미없고 의미 없게 느껴져요. 핵심은 변화입니다.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다고 말한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경청이에요. 왜 그래?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 의지력 문제야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힘드시죠? 곁에 있을게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 유지예요. 너무 강요하지도 완전히 방치하지도 마세요. 가벼운 안부 문자나 전화로 그냥 안부 궁금해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 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나오라고 하거나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도움이에요. 장 봐주기, 같이 산책하기, 간단한 식사 준비하기 등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주세요. 큰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작은 일상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전문가 도움 권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중요해요. 정신병원 가야 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 혹시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어떨까? 처럼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가족 전체의 이해예요.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예요. 가족 회의를 통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 각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상의해 보세요. 친구, 가족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알아볼게요. 무엇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리듬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햇빛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영양 관리예요. 우울할 때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기 쉬워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골고루 드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그리고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우유 같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 조깅 등 신체적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도 좋아요. 네 번째는 수면 관리예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해보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시고 차라리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누우세요. 다섯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예요.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작은 감사함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봤다 같은 아주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여섯 번째는 취미 활동 재개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가 있다면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책 읽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원예 등 손으로 하는 활동들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노년기 우울증은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우울 상태를 개선하고 예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70% 이상에서 상당한 호전을 보여요.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항우울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현대 항우울제는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고 의존성도 거의 없어요. 약물의 부작용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예요.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찾아내고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예를 들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대인관계 치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치료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역할 변화나 상실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집단 치료예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치료법이에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회복 경험을 들을 수 있어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회복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 복원이에요. 종교 모임, 동창회,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하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평생학습이에요. 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함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손자녀와의 관계 개선이에요. 조부모 역할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육아를 도우려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창작 활동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시니어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이에요. 원예 치료, 반려동물 기르기, 등산, 낚시 등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우울감 해소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작은 화분 하나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울증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재발 방지도 매우 중요해요. 특히 한번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예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큰 변화나 상실을 겪을 때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보세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새로운 활동이나 취미를 준비해 두시고 배우자나 친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미리 구축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조기 발견이에요. 우울증의 초기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좀 더 견뎌보자는 생각보다는 빨리 도움을 받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예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금주, 금연 등이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과의 연결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아져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일정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관리하세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고 신호 인식하기가 중요해요. 잠이 안 오기 시작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사람들과의 연락을 피하고 싶어지거나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대처해야 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전국 250여 곳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으시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1577-199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집단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예요. 우울증과 치매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인지검사를 통해 구별해 드릴 수 있어요. 전국 2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보건소예요.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노인복지관이에요. 전국에 400여 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또래 집단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특히 좋아요. 다섯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상담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등을 제공해요.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생명의 전화예요.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1393번으로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자원들도 활용해 보세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정신건강정보 포털 등에서는 자가진단도구, 교육자료, 전문기관 정보 등을 제공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연령층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팬데믹 이후 노인층의 우울증이 크게 증가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소외 문제가 있어요. 많은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이 더욱 고립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화상통화 방법을 배워보세요. 가족들이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 증가예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절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사회적 활동은 계속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에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시니어층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정부 지원 제도나 지역사회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필요하면 사회복지사나 상담사와 상의해 보세요. 네 번째는 새로운 일상 적응의 어려움이에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 가시면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사회적 활동을 재개해 보시되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 나이 들면 우울한 게 당연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나이 탓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래. 우울증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환이에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울증도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세 번째,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병자가 돼.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 내과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고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약 먹으면 중독돼. 현재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거의 없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면 안전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가족한테 부담 주기 싫어.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서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여섯 번째, 나이 들어서 치료해봐야 소용없어.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시니어분들의 우울증 치료 성공률은 매우 높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은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감기나 고혈압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이고 무엇보다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에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산책을 해보시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시거나 맛있는 것을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회복 과정에서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